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의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FOB 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개괄적인 역사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살펴볼 건데 FOB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조건으로서 무역계약 당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OB 인커텀스상의 FOB도 FOB지만 본질적인 역사적인 이 클래식한 이 전통적인 FOB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무엇을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FOB의 매도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매도인의 의무이자 첫 번째 의무는 본선 인도 의무죠. 본선의 하물을 적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다른 방법, 본선에 적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인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본선상에 적재하는 것으로서 결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본선의 하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도인이 하물을 선박에 적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시에 적절하고 유효한 선박을 지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도인이 인도 자체를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도인은 선제적으로 자신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박을 지명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본선 적재와 관련해서 운송인의 적재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운송인의 적재 실패와 관련해서 살펴볼 이 FOB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인커텀스상의 FOB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클래식한 FOB, 로 봤을 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클래식 FOB, 영국의 국내 거래용 클래식 FOB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하는데 실패하거나 인수를 거절하거나 하는 문제가 되면 이것이 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 공급을 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물품을 제대로 주었는데 운송인이 제때 실지 못했으니까 매도인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어떻게 보면 선박에 수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선박의 선적 준비를 하는 것이 계약상 약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운송인이 만약에 그것을 선적을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결국 선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운송하라고 물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선적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는 책임을 지지만 운송인한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죠. 운송인한테 운송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원칙대로 선적 준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위에 두 개의 동그라미는
국내용 FOB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인커텀스상의 FOB는 기본적으로 그 매수인에게 물품의 선적 준비, 선복 계약 체결이라든지 선박의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하고 운송인 간에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인커텀스상의 FOB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선박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송계약의 체결의 주체는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은 그냥 그렇게 지정된 선박에 본선 적재하면 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과 운송인 간의 관계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운송인이 만약에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상의 FOB의 기준을 놓고 보면, 운송인이 만약에 선적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고 하냐면, 인커텀스상의 FOB든 어쨌든 FOB상으로는 매도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본선 위에다가 화물을 올려놓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운송인이 잘못을 해서 화물을 선박 위에, 본선 위에 올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나는 운송인에게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선이라고 칩시다. 컨테이너를 준비를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줬어요. 이 선박에, 그러니까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이 선박에, 이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주면 나의 인도 의무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넘겨줬어. 근데 뭔가 이게 본선 적재가 안 됐어. 근데 따져보면 이게 FOB니까 FOB의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본선상에 온보드를 시켜야 되는 것까지가 자기의 책임이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매도인은 화물을 온보드를 못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 위반입니다. 물론 돈 주고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운송인한테 화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그렇게 제대로 선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선적에 실패한 운송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막바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규정되어 있는 인커텀스상의 FOB는 이렇게 딱 매도인은 본선상까지 거기 딱 선을 그어서 거기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실무 관행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에 운송인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운송인 전기선사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수출자 매도인도 컨테이너 운송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통제하에서, 자기의 관리하에서, 자기의 업무로서 배 위에 화물을 본선 위로 올려다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본선 위에다 올려다 놓는 일 역할 자체를 운송인이 해야 되는데, 그 운송인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그런 이슈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인도 장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도 장소는 기본적으로 FOB에서는 선적항을 지정합니다. 선적지 조건이라는 거 제가 엄청 강조를 했죠. 선적항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물품의 선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뭐 그 장소를 뭐 선적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적항 내에 어떤 특정한 부두나 뭐 이런 걸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좁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것들을 좀 잘 정해 놓을 필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잘못 그것을 선적항을 지정을 하거나 애매하게 하거나 뭐 선택의 여지가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4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FOB 한 다음에 stored good Danish port, 그러니까 이 데니시가 이제 덴마크죠. 덴마크의 양호한 포트에서 선적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 덴마크에 있는 양호한 부두를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선박을 지정을 하겠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좀 잘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이라고 하면 부산항에는 여러 부두가 있어요. 컨테이너 부두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면 신선대, 간만도 있고 북항도 있고 또 저쪽에 부산 신항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두가 있는데 그냥 부산 포트라고 하기에는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많은 부산 포트 중에 진짜 어디냐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두에 인도하기로 하면 그 지정된 선박이 그 부두에 도착하지 못해서 야기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이 없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부두에서 딱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두에만 딱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지정 선박을 그러니까 그 선적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부적으로 해서 그 세부적으로 갔을 때 그것을 매수인이 지정을 하거나 선박을 수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걸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FOB 코리아 포트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것 또한 너무 광범위한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적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선적지는 반드시 FOBD에 등장하는 그 장소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큰 쟁점이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완료 시기는 기본적으로 인커텀스 2000까지는, 그러니까 2010 버전이 나오기 전이죠. 2009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9년까지는 FOB 조건에서는 인도 완료 시기를 약정품이 본선의 선측 난간, 선박의 갑판에 있는 난간을 위를 통과할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0년 버전부터 들어와서 본선 난간에서 본선 적재, 온보더 베슬로 더 들어왔어요. 배 쪽으로 더 들어온 거죠. 이렇게 개념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상의 수직선을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온보드 베슬의 개념보다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운반을 하는 뭐 어떤 액체류라든지 뭐 원유 뭐 아니면 가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파이프가 배 밖에 사일로와 선박이 연결이 되어서 파이프를 통해서 배의 선박의 선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십스 레일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한 개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완료 시기는 예전에는 십스 레일을 통과했지만 인커텀스 기준으로 2010년도부터는 말 그대로 완전히 본선에 적재된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인도 완료의 그 시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인도에 관련된 그 물품의 인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소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특별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모가 부두에서 수취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도인이 부두에서 창고로 옮겨서 제공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비도 오고 해서 뭐 날씨 컨디션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근데 매수인이 거절했다. 왜? 부두에서 수취하기로 했는데 창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는 약정의 본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장소가 항구 내에 있는 창고냐 항구 안에 있는 부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물품의 본선 적재 대신에 그 육상에 있는 창고나 이런 곳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뭐 검역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충분히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OB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명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 특히
제가 아까 그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해서 물품의 이 매도인이 본선상에 본선 적재를 하기 이전에 컨테이너 야드나 컨테이너 터미널에 화물을 넘겨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하지 않고 리시브드 BL, 리시브 BL 수치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운송인이 화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본선상에 적재된 것은 아니고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을 넘겨준 그 상태, 운송인이 화물을 받은 리시브한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수치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본선상의 적재가 미래에 예측되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재되어는 있습니다만, 실제 현 시점에서 수치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그 시점에는 화물의 본선 적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UCP 600이나 이런 데서의 선화증권 수리 요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수치 선화증권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고, 꼭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쓰겠다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매도인은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선 적재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하지만 당사자들 합의만 잘 한다면 어떻게든 뭐 꼭 본선 적재가 아니라 뭐 창고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경계를 통해서 이런 시점을 정해놓고 인도 의무 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분기점은 중요합니다. 왜 분기점이 중요하냐면 그 분기점까지 매도인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비용 부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FOB를 쓰게 되면 선적지 이행, 선적지 조건이기 때문에 본선 적재까지의 발생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FOB의 전통이고 FOB의 관습이죠. 그런데 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할 때 적재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물품의 적재 비용이라고 하는데, 물품의 적재 비용은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육상에서 본선 선축까지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서 이 가까운 뭐 신선대나 간만부두를 통과를 해서 컨테이너 야드를 지나서 컨테이너 야드까지 들어가는, 아니면 이제 에이프론까지 들어가는 그런 들어가는 비용, shipping charge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컨테이너 야드 안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을 시켜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겐트리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물품을 이제 배 위에 올려두죠. 겐트리 큰 뭐 애국가 나올 때 TV가 뭐 화면 조정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 애국가 같은 데 보면은 경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큰 겐트리 크레인이 서 있고, 그 겐트리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그 각 선박에 컨테이너 선 배치마다 이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적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공짜로 해주지 않죠.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이제 로딩 차지, 뭐 선적 비용, 적재 비용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선창 내에 적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창 내의 적부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선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벌크선, 재래선 중에 보면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지 않고 선박 위에, 선박 안에, 그러니까 선박 내부의 그 선창 안에, 갑판 밑에 이 화물을 이제 적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컨테이너하고는 좀 다르게 벌크선의 경우에는 소포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벌크 상태의 화물을 그렇게 선창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선창 안에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쑤셔 넣으면 안 돼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도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형형색색의 컨테이너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블록 쌓기 하듯이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컨테이너 저거 자체가 적재되는 순서와 내려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고베로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고베항을 지나서 미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고베항에서 내려져야 될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제일 위에 있어야 될 것이고, 미국으로 보내지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그렇고 재래선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것을 선박에 적재하는 데는 다 시퀀스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퀀스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화물을 어느 순서로 적재할 거냐. 그리고 배라는 게 여러분들 뭐 배를 타본 사람도 있고 배를 그냥 멀리서 바라본 사람도 있지만 이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배가 견뎌낼 수 있는 화물의 양보다 많은 화물을 적재를 시켜서 가적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박의 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선착 내의 적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 물품의 적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선측 비용, 적재 비용, 적부 비용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FOB를 이행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본선까지의 선측 비용과 적재, 선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이 선적이 된 이후에 그 배 안에서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게 중심이나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배 안에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선 적재 이후에, 인도 이후에 하역 작업에 속한다고 봐서 이론상으로 매수인의 의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1번, 2번은 매도인의 거고 3번은 매수인의 부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선측 비용, 그러니까 화물을 육상에서 가져와서 배 옆으로 가지고 오고 여기서 겐치 크레인에 실어가지고 배 위에 올려다 놓고, 그리고 올려진 그 선적된 컨테이너나 벌크선의 재래 화물이든 이것을 운송이나 배의 안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자리에 잘 갖다 두는 작업, 이게 이제 1번, 2번은 매도인의 부담이고 3번이 매수인의 부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1번, 2번, 3번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역업자가 이 전체 프로세스, 혹은 뭐 하역업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터미널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터미널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이 1번, 2번, 3번의 프로세스가 뚝뚝뚝 끊기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연속자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터미널 오퍼레이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매도인이, 야, 나는 부담이 1번하고 2번만 내가 부담이고 3번은 매수인의 부담이니까 3번과 관련된 돈은 매수인한테 받아.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이 선내 그 적부 비용, 스티브 도어지를 따로 뭐 누가 부담한다를 정할 수 있는데, 이 개품 운송 계약에 의한 전기선 운송,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적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의 비용으로 책정하지 않고 전체 운임으로서 포함시켜서 해상 운임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발라내 가지고 이거는 내가 부담하고 저거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일종의 벌크 운송의 경우에는 이 선적 단계나 이런 것들에 발생되는 비용을 나눠 가지고 매도인은 어디서 부담하고 용선자 어디 부담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전기 운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선사가 정해진 운임에 따라서 운임을 토탈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그 받은 토탈 비용, 일종의 패키지 요금인 거죠. 패키지 요금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 요금 중에 어느 것은 매도인의 부담, 어느 것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날의 이 가령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비용을 딱 정확하게, 특히 선적과 관련된 비용을 매도인은 어디까지, 매수인은 어디까지 이런 것들로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난감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FOB가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FOB의 인커텀스상의 FOB는 매수인이, 수입자인 매수인이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전기선 운송과 관련된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을 하죠. 그러면
그 매수인이 부담하는 전기선 운송과 관련된 비용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선적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인커텀스는 그러니까 FOB에서의 기본적으로 본선 적재 의무는 매도인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운송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운송 구간의 운임을 매수인이 비용을 내니까 그 내는 비용 안에 선적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 이러한 선적과 관련된 비용들이 뭐 부두 사용료라든지 뭐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든지 CFS 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칼로 나누듯이 여기까지 매도인의 비용, 여기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사실상 실무적으로 나누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체 선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늘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 서류 제시 의무, 선화증권이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지난 오프라인 수업 때도 얘기했다시피, 선화증권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상징적 인도가 가능해졌고, 상징적 인도에 따라서 CIF 조건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화증권이 사용될 수 있고, 선화증권을 사용하기에 CIF 조건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FOB는 사실 선화증권을 사용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FOB라고 하는 건 상징적 인도가 아니라 현물 인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본선에서 화물을 직접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서만 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떤 뭐 제품의 유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품의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매도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 FOB와 관련돼서 전통적인 판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FOB의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인도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선상의 화물을 선적하는 것이 그 주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잘 쓰이질 않는 서류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1등 항해사가 화물의 선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서 사용되는 서류가, 화물을 이제 받았다, 본선에 받았다라고 해서 발행해주는 서류가 메이트 리시프트라고 하는 본선 수치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원래 전통적인 선화증권 발행의 어떤 그 업무 시퀀스상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고, 그 실제 선적이 된 거에 대해서 1등 항해사가 발행을 해주면, 이 본선 수치증을 들고 송화인이 선사를 찾아가서 선화증권인 BL을 발행받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클래식한 그 업무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그 본선 수치증이라는 건 결국에는 선적이 이루어졌다, 선박의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서류였거든요. 그러니까 FOB의 매도인은 화물을 본선 적재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인도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증빙은 본선 수치증 정도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무역 간행에서는 이 본선 수치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선 수치증을 통해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하나음 결제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매도인의 입장에선 근본적으로 이 선화증권을 꼭 조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죠. 결국에는 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서 뭐 획득을 한다. 어차피 필요한 건, 선화증권이 필요한 건 매수인이니까,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만약에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추가적인, 원래 FOB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추가적인 의무를 매도인이 이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을 취급을 한다.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도인이 운임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FOB는 본질적으로 선적지 조건이고 이 FOB의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 지급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냥 매도인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서 운임 후불에 선화증권을 취급을 해서 매수인에게 던져주면 되는 것이에요. 운임 선불에 선화증권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FOB이기 때문에. 자, 선화증권의 형식과 종류를 얘기를 해보는데, 이 FOB에서 쓰려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운임 후불의 선화증권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선화증권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과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선화증권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하고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하며 그리고 진짜 계약의 물품을 대상 운송 계약의 물품을 커버하는 그리고 유효하며 클린한 사고가 없는 하물의 상태에 큰 이상이 없는 그리고 하물의 특이사항이 없는 그러한 선화증권을 발행을 받아서 이 매수인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하는 매도인의 의무라기보다는 매수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신용장에 의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대금 결제가 신용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의무가 아니라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행이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 약속을 해주는 거죠. 누구한테? 수익자인 매도인한테 수출자인 매도인한테 수익자로서 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에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금 지급에 약속을 할 때의 조건이 선화증권을 포함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선화증권을 이용을 하는 어떤 신용장 지급 방식에 따른 은행과 매도인 수익자 사이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매도인이 은행을 상대로 요구되어지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구되어지는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합니다. 이 선적 선화증권과 수치 선화증권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해보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인이 하물을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하면 수치 선화증권 리시브드 BL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물을 실제 배에 선적하고 나서 발행하게 되면 쉬프트 BL 선적 선화증권이 되는 것이고 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이 수치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 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선적 선화증권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FOB이면서도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모순을 야기시킵니다. FOB는 말 그대로 본선 적재만 하면 되는데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 지급을 하게 되면 FOB임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웃긴 건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 지급의 주체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는데 나는 무역 대금을 받기 위해서 선화증권이 필요해.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FOB를 무역계약의 조건으로 인커텀스상의 FOB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방식이 신용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을 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어디까지 협의를 할 것이고 부담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가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인커텀스상의 FOB하고는 다른 FOB를 그들 사이의 FOB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게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른 계약 조건인 것이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FOB이지만 선화증권을 협조를 한다든지 운임 후불의 선화증권을 협조를 해서 신용장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인커텀스 FOB하고는 다른
그 당사자들 거래에서의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른 FOB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는 수만 가지 FOB가 있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조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 FOB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되려고 하면 다 안 맞아. 다 모순이야. 예. 그런데 그거를 커버하는 방식은 각각의 거래 당사자들이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나 계약 조건을 정해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무역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자, 다음에 선적 시기. 선적 시기도 중요한데 클래식한 영국계 FOB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적절한 선적 지시가 있으면 이에 따라 이건 뭐 국내용이니까 어떤 그 기간이 정해진 날짜까지 딱 물품을 선적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정해진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겠죠. 만약에 선적 기간이 매매 계약에서 안 정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 뭐 어떻게 하라고 바이어 뭐 어떻게 하라, 언제 해라, 뭐 어디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도인이 충분히 선적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시간이 확보되고 뭐 보장이 된다면 그때 매도인이 선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으로서 선적 기회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5월 중에 선적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5월 중에 어느 시점에 매도인이 선적할지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옵션이에요. 매도인이 알아서 정하면 돼요. 그거는 적어도 5월 안에 선적하기로 했다라고 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계약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뭐 적어도 뭐 6월 달에 하지는 않는 이상 5월 안에만 선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누군가의 어떤 책임이나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해진 기간이나 기한이 있는데 이 기간을 넘겼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선적기를 넘기게 되면 운송이 딜레이가 될 것이고 결국에 계약 이행이 지연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어떤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적 시기에 대한 어떤 매수인의 선택권을 좀 살펴보면 선적 기간 내에 선적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만약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수인의 선택사항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택을 하고 매도인에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선적할 수 있도록 지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매수인이 기본적으로 그냥 뭐 5월 15일, 5월 16일 이렇게 그냥 날짜만 딱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선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선적 준비라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런 충분한 선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적 시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택권을 있다면 그 선택권을 행사해서 매도인에게 지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매도인의 경우에도 물품의 상황에 따라서 물품의 어떤 적재나 물품의 어떤 컨디션이나 물품의 상태나 물품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에 적재해야 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충분히 통지를 하고 선적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10일이 필요하다. 열흘이나 걸린다 라고 하면 그 열흘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매도인에게 만약에 물품 선적의 어떤 선택권,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에 명시적으로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도인의 자기가 결정을 하든 매수인이 결정을 하든 정해진 선적 시기 내에 매도인이 선적을 완료하면 되고, 이 선적 시기의 경우에는 정해진 선적 시기를 넘어서서 지연이 발생해서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FOB의 매도인의 의무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고, FOB의 매수인의 의무를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똑같이 선적 지시와 관련된 거죠. 선적에 대한 지시를 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쪽에 정보가 많이 있죠. 선박과 관련된, 선박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매도인보다 매수인 쪽에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제때 화물을 선적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선박이 적재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어느 항구를 할 것인지, 어느 국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인은 선적할 수가 없는 거죠. 매수인이 정확하게 어느 항구, 어느 배에, 어느 시점에 실으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매도인이 그거를 제대로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수인의 어떤 선적 지시가 없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이 없거나 하게 되면 그 불인도에 대해서 이것은 매도인의 어떤 책임이라고 보기보다는 매수인의 불인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효한 선적 지시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선적 지시는 선적 지시에 따라서 매도인이 그러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리고 적법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효합니다. 그리고 특정 선박을 지정을 했다면 그 선박은 선적 기간 내에 그 지정된 항구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선적 기간 내에 선적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시간을 남겨놓은 만큼 늦게 선박이 지정됐다고 하면 이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월달 안으로 선적을 하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선적 지시를 한 6월달 안에 하라고 했는데 한 6월 한 29일쯤 알려줬다. 그러면 뭐 날짜가 하루 남죠. 그런 어떤 선적 지시, 이거는 문제 있는 선적 지시가 되겠죠. 그래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적법하게 화물을 선적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지정 자체가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이 특정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 선적 기간 내에 그 선적항에서 그 목적지로 향하는 선박이 없다. 이러면 이것 또한 어떤 불충분한 지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배가 없어.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배에다가 실어라. 그러니까 무슨 없는 일을, 진행될 수가 없는 일을 지시한 거죠. 진행하라고. 그런 문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선적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그래서 매수인이 미리 사전에 충분히 매도인이 선적할 수 있도록 선박과 어떤 그 선박의 선복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선적 시기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실제로 매도인이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매수인이 충분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선적 장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된 선적항에서 혹은 그 선적항 내 어떤 특정한 부두나 창고나 이런 곳에서 매도인이 선적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때 적법하게 선적하지 못하거나 그 항구에서 못하거나 그 부두에서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매수인의 책임이고 매수인의 부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매도인의 의무의 선적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된 항구에서 실질적으로 선적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FOB 코리안 포츠라든지 FOB 유러피안 컨티넨탈 포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지정된 선적항이 여러 개의 옵션이 있어서 그 여러 개의 옵션 중에 선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정확하게 어딘지를 충분히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적 시기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지정할 그런 선박을 지정하고 그러한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 시간 안에 그 기간 내에 선적에 관련된 통지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뭐 물품 인도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이게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데 10월 선적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선적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런 거예요. 매도인이 10월 14일 날 로텔담 항에서 FOB 로텔담이어서 물품을 선적할 준비를 마쳤어요. 근데 매수인이 10월 28일 날 유효한 선박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10월 28일 날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 뭐 선적을 하는 데에 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 봐요. 10월 28일 날 지정이 돼도 선적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10월 14일 날 로텔담에서 선적 준비를 마쳤는데 선박 지정이 10월 28일 날 발생을 했잖아요.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한 14일 동안 이게 항구에 있으면서 물품의 품질이 저하가 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에게 클레임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판례는 매수인이 10월달 안으로 선적 시기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수인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10월 28일로 선적 시기를 지정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선박이 지명이 되고 물품 선적이 이행되는 데 있어서 선적을 하는 데까지의 뭐 10월 28일, 29일, 30일, 31일 뭐 4일 동안 선적하면 되니까 충분히 선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 판례에서는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선적 시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기간을 넘기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기간 내에 선적 지시에 대해서 충분한 선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매수인이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큰 문제 없이 매도인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지명을 해야 되는데 선박 지명을 안 했을 때, 불이행을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매도인이 선적 준비를 완료를 했는데 매수인이 지정된 선박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박을 지정하지 않았다. 어느 선박이 실현이란 얘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뭐 문제가 되죠.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도 대금 지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인이 선박을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물품 대금을 받거나 뭐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요 사례를 한번 볼 텐데 요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FOB 리버풀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리버풀. FOB 리버풀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돼 있었는데 매수인이 선박을 지명을 했는데 선박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물품 선정을 못했고 매수인이 또 다른 대선, 여기서 말하는 대선은 소주 회사 대선이 아니고 대체 선박이죠. 대체 선박을 지정을 했는데 그 대체 선박에도 선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향해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대금을 달라라고 했어요. 네가 선박을 지정을 못해서 내가 선적을 못했으니 너는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이고 대금도 달라라고 했는데 뭐 판사님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있었고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인정을 하나 그 계약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선박이 지정되지 못했고 선박이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계약 위반에 따른 대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본 거죠. 판사님이. 자, 그리고 지정된 선박이 있는데 매수인이 선박을 지정을 했는데 그 선박을 취소하고 다른 선박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선적 시기에 대해서 선택을 갖고 있는 매수인이
어떤 선박을 지정을 했는데 그 선박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선박에다가 화물을 실어라 라고 통지를 하면 그 약정 기간 내에 매도인이 그 대체 선박에 대해서 화물을 적재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도 판례가 나오는데 1960년 옥수수를 FOB 로사리노 조건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매수인이 요 그랜지호를 지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뭐 지연이 돼가지고 선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박을 이제 수배를 한 거죠. 다른 선박을 수배를 했고 매도인이 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데 시간이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수인의 대선 지명권을 뭐 부인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다르게 다른 판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박을 지정을 했는데 그 선박이 실제로 계약에 따른 어떤 물품 선적을 해야 되는 선박이라고 굳게 믿고 매도인이 거기다가 화물을 선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화물을 다시 내리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충분히 창고료라든지 아니면 하역 비용이라든지 품질 저하에 따른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처음에 선적 지시를 신뢰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에 따른 행동에 대한 어떤 그 행동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본선상의 화물을 적재해야 되는 것이 의무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매수인이 선박을 지명하거나 교체하거나 선복을 수배하거나 하는 것, 그것을 어떤 선행 조건, 선결 조건으로 지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선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매도인이 충분히 기간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따라야 된다. 어쨌든 따라서 진행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어떤 선적 지시, 선박 지명, 선박 기간과 관련된 장소, 기간 지정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또 하나가 대금 지급이죠. 그래서 대금 지급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 그 특약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하면 되고, 지급 조건에 대해서 특별한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동시 이행 조건으로 물품에 대한 선적, 물품에 대한 인도와 대금 지급의 동시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당연히 본선수지증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본선수지증을 통해서 일종의 매도인의 물품 선적 의무 이행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무상으로 이런 본선수지증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하한 어음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이 사용이 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인커텀스상의 FOB든 원래 클래식한 FOB든 매도인은 현실 인도하면 그 현실 인도에 따른 동시 이행 조건으로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게 되면 선화증권이 일종의 물품의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이고, 이 선화증권과 결합되어서 한어음이 사용이 되면 이 한어음에 대한 결제 시까지 대금 지급이 어떻게 보면 매수인에 의해서 늦춰지는 것이고, 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도인의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전도 유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원래 FOB에 따르면 물품 인도하고 대금 지급, 그러면 소유권 이전, 위험 이전, 비용 분기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선화증권이 딱 사용되는 순간 매도인이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것도 아닌 소유권 유보 상태에 있는 이 서류를 활용을 해서 한어음을 갖다 붙이고 이걸 돌려서 보내고, 그리고 매수인은 이걸 대금 지급할 때까지 대금 지급이 늦춰지고, 그러니까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이 뭔가 이 하한어음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뭔가 딜레이가 발생을 하면서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통 신용장이나 추심이 사용되면 한어음, 약속어음, 기한부어음이 되면서 뭐 선적 후 60일, 서류 발행 후 120일 이러면서 이게 일종의 신용공여로 넘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물품 선적 있고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과 있던 소유권 유보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이 뭐 5월 15일이 아니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이렇게 막 뒤로 딜레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FOB는 그게 아닌데, FOB는 물건 주고 돈 받는 건데, 예. 이 선화증권이라는 서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물건 주고 돈 받는 게 개념이 아니라 이게 뭔가 CIF처럼 되게 딜레이와 유보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FOB 조건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매도인의 지시식으로 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은 어떤 매도인이 소유권을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례에서도 그러한 소유권 유보는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소유권 유보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 현실적 인도가 아닌 거예요. 또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적인 사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딛고 일어서는 거죠. 이런 모순적인 사안을 이해를 하고 이 모순적인 사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역 실무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상보험에 대한 의무. 매수인이 해상보험에 대한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는 의무지만 의무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IF는 의무가 맞아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하지만 FOB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성격이 없습니다. 그냥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 그러니까 본선 적재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자기가 해결하고자, 그러한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그러한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고자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인커텀스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보험을 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부당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어떤 보험 계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포트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알려주고 섭외한다든지 보험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준다든지 같은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어떻냐 정도가 인커텀스의 인커텀스나 CISG에 규정이 되어 있고, 뭐 그 정도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CIF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CIF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자기의 비용과 돈과 위험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FOB와 CIF의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FOB에서 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FOB에서 매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자세하게 다시 들여다봤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FOB를 실제로 실무에서 쓰는 것과 교과서에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가 서로 충돌되고 다르고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 모순이 생겨나는 부분을 뭘로 메꾸느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건을 체결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FOB는 현물 인도지만 선화증권을 쓴다. 그럼 선화증권을 쓰기 때문에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가 이루어진다. 소유권 유보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음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대금 지급이 늦춰진다.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함으로 인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게 만들 수 있고, 이 FOB, 인커텀스상의 FOB와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식인 거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내용이 좀 텍스트가 많고 복잡하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를 해서 이 부분이 매도인의 의무고 매수인의 의무가 이렇게 딱딱딱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경계선이 모호한 지점이 있구나. 특히 뭐 물품의 적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칼로 나눌 수가 없는
경계선의 영역에 있고 그 경계선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무적 간행이라든지 실무적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제작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FOB 계약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